저는 35년 경력을 오늘 모두 부정합니다.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 DNV 본부의 임원들이 저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5년간 작성해온 제 모든 평가, 보고서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이죠. 카타르 가스 시설이 폭발한 그날, 저는 상하이 조선소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영하 162도의 액체 가스가 새어나오는 시한폭탄 같은 배들. 그 거대한 결함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비명을 단숨에 잠재운 단 한 곳의 도크. 저는 그 도크 앞에서 30년간 작성해온 보고서를 두 손으로 구겨버렸습니다. 35년 검사관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 해군 차세대 호위함이 결국 어디로 향했는지, 왜 카타르 장관이 자존심을 버리고 그곳에 머리를 숙였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차가운 데이터와 검사 보고서만 다뤄왔습니다. 30년 전 한국 조선소가 일본 멤브레인 기술을 들여와 LNG 운반선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죠. 한국은 일본 기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검사 우선순위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고요. 노르웨이 본국도 제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카타르의 심장이 멈추고 전 세계 LNG 운반선들이 비명을 지르는 이 순간, 저는 35년 경력을 모두 부정합니다. 그들은 그림자가 아니었죠. 영하 162도의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 30년을 갈고 닦은 무서운 장인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스무센 칼손입니다. 노르웨이 선급협회 DNV의 수석 검사관이죠. LNG 운반선 안전 감리 35년 경력으로 전 세계 모든 도크의 인증서를 결제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한국이라는 이 거대한 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카타르의 가스 시설이 폭발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DNV 본부의 긴급 호출이 떨어졌죠. 상하이로 즉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검사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다급한 호출을 받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죠. 후동중화 조선소. 중국이 자랑하던 LNG 운반선 건조 메카이자 카타르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발주를 맡겼던 곳입니다. 카타르가 발주한 128척의 거대한 LNG 운반선 중에서 30척이 바로 그 후동중화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죠. 한국 조선소가 98척을 가져가고 남은 30척을 중국이 받았습니다. 가격 차이는 30%. 그 30%를 아끼려고 카타르는 중국에 일을 맡겼던 거였죠. 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카타르가 가스 생산 시설을 잃고 매출 30조 원이 증발한 마당에 운반선마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에 내리자마자 검은 차가 저를 후동중화 조선소로 데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거대한 도크 앞에 카타르 에너지부 인사들과 노르웨이 선주들, 그리고 일본 미쓰이 OSK 라인 관계자들이 모여서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아든 사고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죠.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중국제 LNG 운반선 한 척의 화물창 격벽에서 영하 162도 액체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차라고 부르는 균열의 허용 기준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0.1mm죠. 그런데 그 격벽 용접면이 1mm 가까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영하 162도의 액체가스가 그 틈으로 흘러나와서 강철 갑판을 유리처럼 부수기 시작한 거죠. 선주들이 떨고 있던 이유는 단순히 배 한 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결함이 후동중화에서 만들어진 다른 배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보고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도크에서 직접 그 결함난 배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빌딩 20층 높이의 화물창 내부는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죠. 단열층 사이에 오차들이 군데군데 어긋나 있었고 9% 니켈강 용접면이 매끈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162도를 견디려면
이 용접면이 거울처럼 매끈해야 하는데 부동중화의 용접은 거칠고 불규칙했죠. 노르웨이 선주가 제 옆에서 한숨을 쉬며 한마디 했습니다. 위약금을 물어내고서라도 한국 조선소로 발주를 옮기는 게 낫겠다고요. 위약금이 척당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약금을 감수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때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가격은 30% 쌌지만 신뢰는 100% 무너졌다는 거였죠. 카타르가 중국에 발주한 30척의 운반선이 바다 위에서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162도의 액체가스를 가둬야 하는 배가 그 가스를 새어나오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검사관 자리에 앉았을 때 작성했던 보고서 한 장이었죠. 한국 조선소가 일본 가와사키의 멤브레인 기술을 들여와서 LNG 운반선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보고서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기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검사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그게 제 35년 경력의 첫 평가서였죠. 그 보고서는 노르웨이 본국에서 그대로 정책이 됐고 DMV는 그 후로 한국 조선소를 일본의 부속품처럼 취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하이 도크에서 무너지고 있는 건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를 메우러 가는 모든 발주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카타르 에너지부 인사가 통화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거제로 연락하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베이징행 비행기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35년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도크들을 직접 두 눈으로 봐야겠다는 결심이었죠. 그런데 거제로 향하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곳에서 본 광경이 30년 동안 작성해온 제 평가, 보고서들이 모두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저는 무엇이 되는 걸까요? 35년 경력의 검사관이 자기 손으로 자기 경력을 부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또 그 도크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카타르 장관이 왜 결국 그곳에 머리를 숙여야 했는지 그 모든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베이징을 떠나 인천공항에 내린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는데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호텔방에 앉아서 35년 동안 작성해 온 검사 보고서 파일들을 노트북에 띄워놓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1995년 일본 가와사키 조선소 출장 보고서가 가장 먼저 떠올랐죠. 그때 저는 30대 중반의 풋내기 검사관이었고 일본 모스형 LNG 운반선의 기술력에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엔지니어들은 저를 데리고 도크를 한 바퀴 돌면서 한마디를 던졌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 멤브레인 기술을 흉내내려고 하는데 그건 평생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노르웨이 본부에 제출했습니다. 그게 35년 동안 이어진 제 한국 평가의 첫 출발이었죠. 그 후 30년간 저는 단 한 번도 한국 조선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검사 일정이 잡혀도 후배들에게 미루거나 일본을 거쳐가는 출장 코스에서 한국을 빼버렸죠. 노르웨이 본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DNV는 한국 조선소를 일본 기술의 변방쯤으로 취급했고 검사 등급도 일본보다 한 단계 낮게 매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죠. 새벽 4시쯤 노트북 화면에 한 장의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미 해군전쟁대학 산하 연구소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였죠.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 점유율 53%를 돌파했지만 LNG 운반선 시장만큼은 한국이 62%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일본은 모스형 27.6%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국 멤브레인형이 기술 표준 자체를 새로 쓰고 있다는 분석이 줄을 이었죠.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출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카타르 에너지부 차관의 한마디가 떠올랐죠.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시간을 산다. 한국 조선소가 약속한 인도 날짜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카타르가 한국에 98척, 중국에 30척을 나눠서 발주했다는 건 가격을 따져서 분산 투자를 한 거라고 단정지었죠. 그런데 카타르 사태가 터지고 보니 그게 분산 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이 본진이었고 중국은 테스트였던 거죠. 그리고 그 테스트가 영하 162도의 바다 한가운데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본부에 단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제로 가서 한화오션 도크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보고였죠. 답시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부장이 직접 통화를 걸어왔죠. 그가 던진 첫 마디가 가관이었습니다. 35년 한국 평가 라인을 자네 손으로 무너뜨릴 셈이냐고요. DMV는 30년 동안 한국 조선소를 일본 아래에 매겨왔는데 자네가 거제에 가서 다른 보고서를 들고 오면 노르웨이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냐는 협박이었죠. 저는 그 통화를 끊고 베이징에서 함께 출발했던 카타르 에너지부 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미 거제로 가는 비행기 아니었죠. 그가 제게 한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드 알카비 장관이 직접 거제 한화오션 사장실로 향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 조선소 사장실에 직접 찾아간다는 건 단순한 발주 협의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카타르가 140-200만 톤 증산을 발표한 후로 추가 LNG, 운반선 발주가 코앞에 닥쳐 있었고 그 모든 물량이 거제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노르웨이 본부의 협박을 무시하고 거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반도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저는 가방 안에 30년 묵은 보고서 파일을 꺼내봤죠. 한국은 일본 기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검사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35년 경력의 출발점이 됐던 그 한 줄이 이제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제 한화오션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보게 될 광경이 35년 경력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직감이었죠.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거대한 도크 안에서 빛나고 있던 그것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영하 162도를 가두는 그 신비로운 강철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거제도로 향하는 차창 너머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한화오션 도크는 제가 평생 봐온 어떤 조선소보다 거대했습니다. 부두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의 도크 위로 빌딩 20층 높이의 LNG, 운반선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가지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가와사키도 후동중화도 흉내낼 수 없는 규모라는 거요. 정문에서 저를 맞이한 한국 엔지니어가 안전모를 건네주며 도크 한 번부터 차례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첫 번째 도크 안으로 들어갔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35년 검사관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물창 격벽이 거울처럼 매끈하게 마감되어 있었고 그 위에서 작업복을 입은 한국 용접공들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정밀도로 9% 니켈강을 한 땀 한 땀 이어붙이고 있었죠. 저는 격벽 가까이 다가가서 용접면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후동중화에서 봤던 거칠고 불규칙한 용접면과는 차원이 다른 매끈함이었죠. 동행한 엔지니어가 제게 한 가지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9% 니켈강이라는 소재의 정체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영하 162도에서 일반 강철은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죠. 그 극저온을 견디려면 니켈을 9% 함유한 특수 강제가 필요한데 이 소재를 모든 두께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단 한 곳뿐이라는 사실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포스코였죠. 거기에 더해 초광폭 초장축 9% 니켈강이라는 등급이 있었는데 이건 포스코 외에는 어디에서도 만들지 못하는 세계 유일의 기술이었습니다. 일본도 포기했고 중국도 흉내내지 못한 그 소재를 한국 엔지니어들이 30년에 걸쳐 완성해 놓았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저를 데리고 광양에 있는 LNG 터미널 자료를 보여줬는데
그곳에 세워진 한 번부터 4번까지의 거대한 저장 탱크가 모두 9% 니켈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5번과 6번 탱크는 한 단계 더 진화한 고망간강이라는 신소재로 지어졌는데, 이 탱크들은 규모 6.5의 지진과 미사일 직격탄까지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미사일이 떨어져도 영하 162도의 액체가스가 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가스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터져도 가스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설계해 놓았던 거죠. 카타르가 미사일 공격으로 수출 능력의 17%를 한 번에 잃어버린 사태를 한국은 이미 40년 전부터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비라는 게 단순한 비축이 아니라 미사일이 와도 깨지지 않는 강철이었던 거죠. 저는 35년 검사관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본 가와사키에서 멤브레인 기술을 배워가는 한국인들을 비웃었던 1995년, 그 시기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일본도 포기한 9% 니켈강 용접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키스웰이라는 한국 회사와 포스코가 손잡고 9% 니켈강 전용 용접재까지 100% 국산화에 성공해서 수입 대비 비용을 30%나 절감해 낸 자료가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당진 LNG 기지부터 본격 적용이 시작됐고, 거제 도크에서 만들어지는 LNG 운반선들은 모두 이 국산 용접재로 화물창이 마감되고 있었던 겁니다. 후동중화 도크에서 영하 162도 액체가스가 새어나왔던 그 균열의 정체는 결국 9% 니켈강을 흉내내려다 실패한 모방품의 비명이었던 거죠. 저는 도크 한복판에서 한 가지 깨달음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162도를 가두는 강철 자체를 새로 발명해 온 곳이었죠. 35년 동안 일본 그림자라고 평가했던 제 보고서가 얼마나 무지한 글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크의 끝에서 한국 엔지니어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죠.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에는 일반 LNG 운반선과는 다르게 생긴 거대한 무언가가 떠 있었습니다. 영하 162도의 액체가스를 단순히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기체로 바꿔 도시 전체에 공급할 수 있는 무언가였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35년 경력을 부정해야 했죠. 엔지니어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하나오션 도크의 가장 안쪽 끝자락이었습니다. 그곳에 떠있던 거대한 선박은 일반 LNG 운반선보다 훨씬 폭이 넓었고, 갑판 위에 거대한 제기와 설비가 솟아 있었죠. 엔지니어가 짧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 영문 약자로 FSRU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35년 검사관 경력의 지식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FSRU라는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알던 FSRU는 노르웨이 회사 회그 LNG가 만들던 작은 규모의 떠다니는 가스 터미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제 도크에 떠있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괴물이었죠. 저장 용량 17만 입방미터의 1일, 제기와 처리량이 일반 모델의 2배에 달하는 차세대 FSRU였습니다. 엔지니어가 제게 한 장의 자료를 더 건넸습니다. 그 자료를 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한국 빅3 조선사인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FSRU 건조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조 FSRU 인도 점유율은 70%를 넘기고 있었죠. 노르웨이 회그 LNG가 1세대 FSRU 시장을 열었던 건 사실이지만 2세대, 차세대 FSRU 시장은 한국이 통째로 가져간 거였습니다. 하나오션 한 곳만 해도 시장 점유율이 30%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41척의 LNG FSRU 가운데 12척을 하나오션이 직접 건조한 상태였죠. 노르웨이 검사관인 제가 한국 도크에 와서 자국 회사가 시작한 FSRU 시장이 한국에 통째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작년 5월 독일에서 벌어진 사건을 자료로 보여줬죠. 독일 도이체 에너지 터미널이라는 회사가 비렐름스하펜 항구 외곽에 차세대 FSRU 한 척을 정박시켰는데 그 배가 가동을 시작한 첫 해에 19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독일 가정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불가동 시 46억 입방미터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독일 가정 370만 가구의 난방을 책임지는 양이었죠. 러시아 가스가 끊기고 카타르마저 폭발한 마당에 독일이 살아남은 단 하나의 이유가 한국 도크에서 만들어진 그 떠다니는 가스 터미널이었던 겁니다. 육상의 LNG 터미널을 지으려면 부지 확보부터 시공까지 최소 5년이 걸리지만 FSRU는 이미 만들어진 배를 끌고 와서 정박만 시키면 1년에서 2년 안에 가동이 가능했죠. 카타르 사태처럼 급박한 위기 앞에서 이만큼 빠른 해결책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반 LNG 운반선의 신조선가가 척당 2억 4,800만 달러인데 FSRU 한 척의 시장 가격은 4억 달러를 훌쩍 넘기고 있었죠. 단순히 2배 가까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도크가 받는 수익률 자체가 일반 운반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FSRU 한 척이 한 국가의 수도 전체를 어둠에서 구해내는 생명줄이라는 점에서 발주국들은 가격을 따지지 않았죠. 대신 단 한 가지를 따졌습니다. 약속한 인도 날짜를 지킬 수 있느냐였습니다. 한국 빅3 외에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도크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었던 거죠. 중국 후동중화도 FSRU 시장에 발을 들이려고 했지만 일반 LNG 운반선조차 균열로 무너지는 마당에 FSRU 같은 고난도 선박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도크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일본의 변방쯤으로 평가했던 한국 조선소가 영하 162도를 가두는 9% 니켈강을 발명했고 그 강철로 한 도시를 살리는 떠다니는 요새까지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행하던 엔지니어가 차를 한 대 부르더니 저를 다음 장소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HD현대중공업 도크였죠. 그가 차 안에서 던진 한마디가 저를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작년 7월 그 도크에서 명명식을 가진 거대한 FSRU 한 척이 있었는데 그 배의 발주처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제1가스 1위 국가 미국이 자국 가스를 자기 영토로 들여오기 위해 한국 도크의 머리를 숙였던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거제에서 울산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반도 동남부의 거대한 산업 벨트가 끝없이 이어졌고 그 끝에 HD현대중공업의 울산 도크가 모습을 드러냈죠.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두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FSRU 한 척이 푸른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그 선체의 영문으로 엑셀러레이트 아카디아라고 적혀 있었죠. 발주처는 미국 텍사스의 본사를 둔 엑셀러레이트 에너지였습니다. 작년 7월 이 도크에서 명명식이 열렸던 그 배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던 거죠.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1혁명으로 세계 최대의 가스 수출국이 된 에너지 패권국이죠. 그 미국이 자국 가스를 자기 영토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한국 울산 도크에 발주를 넣었던 겁니다. 저는 그 광경 앞에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가스를 뽑아낼 줄은 알지만 그 가스를 담아 옮길 그릇을 만들 줄은 모른다는 거였죠. 미국 조선업은 1970년대 이후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가스전에서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셰일가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영하 162도로 액화시켜 유럽이나 아시아로 운반할 LNG 운반선을 미국 본토에서 단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엔지니어가 제게 한 장의 자료를 더 보여줬습니다. 카타르가 추가로 발주한 LNG 운반선 128척 가운데 한국이 98척을 가져갔고 중국이 30척을 받았다는 그 발주 명세서였죠. 거기에 더해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사드 알 카비가 작년 도하에서 직접 발표한 142백만 톤 증산 계획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간 7,700만 톤이던 카타르의 LNG 생산 능력을 1억 4,200만 톤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고, 그 증산 물량을 실어 나를 추가 LNG 운반선의 발주가 또 한 번 한국 도크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가방에서 30년 묵은 한국 평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일본 기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그 한 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죠. 그 보고서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그 보고서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구겨버렸습니다. 35년 검사관 인생의 출발점이 됐던 그 한 줄이 종이 뭉치가 되어 제 손바닥 안에서 으스러졌죠. 동행하던 한국 엔지니어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국이 한국 도크에 발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한국 외에는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배를 인도할 수 있는 도크가 지구상에 없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35년간 작성해 온 모든 보고서가 통째로 휴지 조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울산 도크의 규모는 거제보다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부두를 따라 늘어선 거대한 도크들이 마치 강철로 된 산맥처럼 보였죠. 그 도크들 안에서 LNG 운반선과 FSRU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카타르 발주분과 미국 발주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NG 운반선 발주량이 올해 50척에서 내년 100척으로 2배 가까이 폭증할 전망이었고, 그 폭증 물량의 절대 다수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클락슨이 매기는 신조선가 지수는 184를 돌파하며 5년 전과 비교해 47% 상승한 상태였고, LNG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은 2억 4,800만 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 빅3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이미 4조 3,500억 원을 넘어서며 작년 연간 실적의 2배를 돌파한 상태였죠. 저는 울산 도크 한복판에 서서 노르웨이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매겨온 한국의 검사 등급 자체를 새로 매겨야 한다는 결론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노르웨이도 만들지 못하는 차세대 LNG 운반선과 FSRU를 한국이 통째로 장악하고 있었고, 카타르, 미국, 독일 같은 강대국들이 그 도크 앞에 줄을 서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조차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저를 또 다른 장소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죠. 부산에 위치한 한화오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가 차 안에서 한마디 던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무엇을 부탁하러 왔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35년 검사관인 저조차 상상도 못했던 그 진실의 정체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울산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 엔지니어가 건네준 한 권의 자료집을 펼쳤습니다. 표지의 영문 약자 4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죠. 마스아.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영문 슬로건의 머리 글자였습니다. 자료집 첫 장에 작년 7월 31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기금 합의문이 있었죠. 한국 정부가 미국 본토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합의문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에 압도당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거였죠. 미국 해군은 함정 296척을 보유한 세계 최강의 해군이지만 그 함정들을 수리하고 정비할 자국 도크의 능력이 무너진 지 오래였고, 신규 함정을 건조할 능력도 사실상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부산 한화오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가 한 장의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작년 3월 한화오션 거제 도크에서 미 해군 군수지원함 USNS 월리시라가 정비를 마치고 출항하는 사진이었죠. 그 함정의 정비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그 함정을 단 6개월 만에 정비 완료해서 미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정비 기간이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그마저도 자주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화오션이
세운 6개월 기록은 미 해군 역사상 최단 기록이었죠. 미 해군성 장관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직접 거제로 날아왔다는 자료가 그 다음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수장이 한국 도크의 효율성을 자국에 이식해달라고 요청하러 왔던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35년 경력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료집의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 26일 한국 경주에서 HD 연대와 미국 헌팅턴 잉걸스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 설계 협약을 체결했다는 자료였죠. 헌팅턴 잉걸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미국 최대의 군함 건조 업체이자 미 해군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만들어 온 군산복합체의 핵심이죠. 그 회사가 한국 HD 연대와 손을 잡고 미 해군 차세대 함정을 공동으로 설계하기로 한 겁니다. 미 해군의 함대 규모는 현재 296척에서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될 예정이었고, 그 확대 물량의 상당수가 한국 도크 또는 한국 기술이 이식된 미국 도크에서 만들어질 예정이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자료집의 마지막 장을 보여줬습니다. 한화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한 후 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단행해서 연간 1.5척이던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35년 검사관 인생을 통째로 다시 써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노르웨이 DMV가 매겨온 조선소 검사 등급은 일본을 정점으로 미국을 그 아래에 두고 한국을 일본의 변방쯤으로 평가해왔죠. 그런데 지금 부산 사무실에 펼쳐진 자료들은 그 등급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 도크의 함정 정비를 맡기고 미국 최대 군함 건조사가 한국 기업과 차세대 함정을 공동 설계하는 시대였죠.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마저 자국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작년 12월 한화그룹과 미 해군 차세대 호위함 공동 건조 사업을 발표한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국 함정 건조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발표한다는 건 미국 군사 패권의 일부가 한국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부산 사무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항구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본부의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검사 등급 체계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는 권고문을 작성하기로요. 한국 조선소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권고였습니다. 35년 검사관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등급 제정이었죠.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가 제게 마지막 자료 한 장을 더 건네주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들고 펼쳤을 때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사드 알카비가 다음 주 거제 하나오션 사장실을 직접 방문해서 추가 LNG 운반선 발주를 협의한다는 일정표였죠. 카타르가 14200만 톤 증산을 위해 추가로 발주하는 운반선 물량이 또 한 번 한국으로 통째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부산에서 노르웨이 오슬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3시간 내내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DNV 본부에 제출할 권고문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권고문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등급을 별도 카테고리로 신설할 것을 정식 권고함. 35년 검사관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작성한 적 없는 종류의 문서였죠. 권고문 본문에는 거제 하나오션과 울산 HD 연대중공업에서 직접 검증한 9% 니켈강 용접 품질, 차세대 FSRU 건조 능력, 미국 엑셀러레이트 아카디아 인도 사례, 미 해군 USNS 월리시라 6개월 정비 기록까지 모든 검증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단호했죠. 한국 조선소를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별도 등급 카테고리 신설이 시급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DMV 본부로 직행했습니다. 본부장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직감한 분위기는 차가운 거부였죠.
본부장이 제 권고문을 펼쳐보지도 않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35년 한국 평가 라인을 자네 손으로 무너뜨리는 자살행위라고요. DNV의 권위는 일본을 정점으로 한 등급 체계 위에서 30년간 유지되어 왔는데 한국을 별도 카테고리로 올려놓으면 노르웨이 성급의 평가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는 게 본부장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논리에 단 한마디로 반박했습니다. 35년 동안 매겨온 등급이 지금 카타르 사태로 통째로 무너졌다고요. 후동중화에서 발견된 화물창 균열, 영하 162도 액체가스 누출 사고가 그 등급 체계의 거짓을 증명한다는 거였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고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기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DNV 내부 직원 누군가가 제 권고문을 외부에 유출시킨 거죠. 권고문이 트레이드윈즈와 스플래시 247 같은 해운 전문 매체에 그대로 실렸고 한국 조선소 등급 제정의 권고문이 노르웨이 성급에서 작성되었다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해운업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본부장이 회의실 책상을 내리치며 저를 한국 편향이라고 비난했죠. 3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비난과 함께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출이 가져온 결과는 본부장의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미국 엑셀러레이트 에너지, 일본 미쓰이 OSK 라인, 독일 도이체 에너지 터미널까지 전 세계 주요 발주처들이 일제히 DNV 본부에 메시지를 보내왔죠. 칼손의 권고문에 동의한다. 한국 도크의 등급을 새로 매기는 것이 시장의 현실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영국 클락스 리서치가 또 한 장의 결정타를 발표했습니다. LNG 운반선 발주량이 올해 50척에서 내년 100척으로 2배 폭증할 전망이라는 보고서였죠. 그 폭증 물량의 절대 다수가 한국으로 향한다는 분석과 함께 한국 조선 빅3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4조 3,500억 원을 돌파해서 작년 연간 실적의 2배를 넘어섰다는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는 184를 돌파하며 5년 전 대비 47% 상승했고 LNG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은 2억 4,800만 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 중이었죠. 클락스 리서치의 보고서가 나온 그날 한국 조선 3사의 주가가 동시에 폭등했고 노르웨이와 일본의 조선 관련주들은 정반대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결론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도크가 향후 10년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결론이었죠. 저는 DNV 본부의 임시 사무실에서 사퇴 권고를 받았습니다. 35년 경력의 검사관이 자기 손으로 제출한 권고문 한 장 때문에 본부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던 제 책상 위로 한 장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사드 알카비가 직접 보낸 친필 서한이었습니다. 칼손 검사관의 35년 경력의 경의를 표한다. 카타르가 추가 발주할 LNG 운반선의 인증 검사를 칼손 검사관 개인에게 직접 의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서한 옆에 또 한 장의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미 해군성 산하 차세대 함정인증위원회가 칼손 검사관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서였습니다. DNV 본부에서 쫓겨난 35년 검사관에게 전 세계 발주처들이 일제히 손을 내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노르웨이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DNV 본부에서 사퇴 권고를 받은 그날 저녁 저는 오슬로 시내의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노르웨이의 차가운 피요르드가 펼쳐졌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35년간 노르웨이가 지켜온 바다의 패권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바이킹 시대 이후 1000년 동안 바다를 지배해온 나라죠. 회그 LNG가 1세대 FSRU 시장을 열었고 DNV 성급이 전 세계 선박의 안전을 인증해왔습니다. 그런데 영하 162도의 바다는 더 이상 노르웨이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9% 니켈강을 발명한 한국 포스코, 차세대 FSRU 시장의 60%를 장악한 한국 빅3 미국 함정을 6개월 만에 정비해 낸 하나오션.
미국 최대 군함 건조사와 손잡은 HD 현대까지 영하 162도의 바다 위 모든 패권이 한국으로 이전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 조선업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 빅3의 수주 잔고가 135조 원에 달한다는 자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죠. 향후 3년에서 4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카타르가 140-200만 톤 증산을 위해 발주할 추가 LNG 운반선 물량이 또 한 번 한국으로 통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사드 알카비가 거제 하나오션 사장실을 직접 방문해서 추가 발주를 협의했다는 자료가 그 다음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었죠.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 조선소 사장실에 직접 찾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권력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주처가 발주를 받으러 가는 시대가 아니라 발주를 받는 도크가 발주처를 골라서 받는 시대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한국 조선 도크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이라는 영국 매체 로이터의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DNV 본부에 정식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35년 검사관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죠.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저를 회의실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던졌습니다. 권고문을 철회하면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요. 35년 경력을 지키려면 한국 조선소를 별도 카테고리로 올려놓는 권고를 거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권고문은 시장이 이미 인정한 진실이라고요. 카타르, 미국, 독일, 일본의 모든 발주처가 한국 도크에 줄을 서고 있는 마당에 노르웨이 본부 한 곳이 아무리 등급 체계를 고집해도 그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본부장은 결국 제 사직서에 서명했고 35년 검사관의 마지막 출근이 그날로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던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나오션 거제 사장실에서 직접 보낸 초청장이었죠.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과의 다음 발주 협의 자리에 인증 자문관으로 참석해달라는 정식 요청이었습니다. 같은 날 미 해군성 산하 차세대 함정인증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장도 도착했고, 일본 미쓰이 OSK 라인의 LNG 운반선 인증검사 의뢰서도 함께 왔죠. DNV 본부에서 쫓겨난 35년 검사관에게 전 세계 발주처들이 일제히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요청의 출발점이 한국 거제와 울산이라는 사실이 결정적이었죠. 노르웨이가 35년간 지배해온 성급 인증의 권위가 한국 도크의 검증을 거쳐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가르치던 자가 배우는 자로 바뀌는 그 역전이 제 35년 경력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35년 동안 작성해온 제 한국 평가 보고서는 모두 틀렸습니다. 일본의 그림자도 미국의 변방도 아니었죠. 한국은 영하 162도의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 30년을 갈고 닦은 무서운 장인들의 나라였고, 그 장인들이 만든 9% 니켈강과 차세대 FSRU와 LNG 운반선이 카타르 사태로 무너진 전 세계 에너지 질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바이킹 시대 이후 바다를 지배해왔지만 영하 162도의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는 이제 단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35년 검사관 경력의 마지막 종착지가 노르웨이가 아닌 한국 거제가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러나 영하 162도의 바다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강철은 결국 한국 장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진실 앞에 35년 검사관이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카타르 사태가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통째로 뒤흔들었을 때 영하 162도의 바다 위 모든 패권이 결국 어디로 향했는지를 35년 검사관의 시선으로 직접 검증한 결과였습니다. 9% 니켈강을 세계 유일하게 모든 두께로 생산해낸 포스코, 차세대 FSRU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한국, 빅3 미해군 함정을 단 6개월 만에 정비해 낸 하나오션.
미국 최대 군함 건조사와 손잡고 차세대 함정을 공동 설계하는 HD연대까지 한국 조선업이 만들어낸 결과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와 군사 패권의 재편이었습니다. 35년 검사관이 노르웨이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결심이 그 재편의 가장 분명한 증거였죠. 영하 162도의 바다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강철. 그것이 오늘 확인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현실이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조선 패권의 실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제와 울산 도크에서 만들어지는 한국의 다음 행보를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